자,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 라디오 에디션 소설가 고예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그 일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인. 네. 혹시 이제 해외 나가셨을 때 네. 일본인 혹은 중국인이라고 오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저요. 네. 저 있습니다. 오. 근데 저는 약간 홍콩인, 아. 약간 그쪽으로 좀 오해받은 적은 있고 중국과 일본을 다 가봤는데 저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뭐 외모도 외모지만 행동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중국인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일본인인 것 같다. 저 사람은 한국인이다.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구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좀 시끄럽고 말도 크게 하고 그렇죠. 좀 빨간색을 좀 좋아하는 민족인 것 맞아요. 같고 네. 민족성으로 봤을 때도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인은 좀 조심스럽게 작게 맞아요. 얘기하고 조용하고 되게 깔끔하게 좀 다니려고 하는 것 같고 질서도 잘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극도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무표정이거나 그 옷을 좀 단정하게 입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봤을 때. 뭐 저는 딱히 뭐 오해를 받은 적은 없는데 네. 나가면은 좀 친구들은 일본인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오늘은 네. 일본인인데 중국인인 척하고 거의 반평생을 살아야 했던 일본인인데 중국인인 척하며 살았다고요? 네. 그 국가의 강요로 인해서 네. 그렇게 산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10대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만약에 이제 국앵커님에게 네. 부귀 영화를 약속할 테니 보장할 테니 한국인이 아니라 뭐 일본인인 뭐 그렇게 하고 살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제일 걸리나요? 일단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네. 부귀영화가 어떻게 약속할 건지 모르겠고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특히나 사춘기 청소년 시절은 뭔가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게 정립이 덜 된 시기니까 혹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좀 약간 이렇게 감안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던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이에요? 네. 아이고.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까 작가님께서 국가의 강요로 다른 나라 행세를 했다. 다른 나라 사람 행세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스파이 아닙니까? 실제로 나중에 스파이 제의를 받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 원래는 그 일제강점기 때 1920년에 이제 만주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이렇게 동북 3성 쪽을 만주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본인 부모님 밑에서 딸이 태어나는데 약간 중국인처럼 생겼긴 해요. 그 여성이. 근데 이제 일본인이고 완전히. 근데 중국에서 태어난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 1920년에 태어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일제강점기 완전 초반이에요. 왜냐면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막 독립운동을 해외 나가서도 해보자. 뭐 봉오동 전투 다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주에서 살면서 유년 시절을 기억하기를 항상 교전이 이루어졌었고 언제 어디서 총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굉장히 이런 비적대의 습격도 많고 좀 위험한 동네에서 살았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다.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인들과 좀 친하게 지내야지 사업도 확장이 되니까 어떤 중국의 풍습에 따라서 양아버지 뭐 이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너는 뭐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때 이 원래 일본인 여성의 이름은 야마구치 요시코인데 리샹란이라는 중국의 이름을 그때 받게 되는 거죠. 리샹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인 양아버지 밑에서 살게 되는 계기가 나오는데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주는 너무 위험한 동네다. 이제 전학도 가고 이사도 가는데 선양, 심양이라고 불리는 지금 그 청나라 수도이기도 했고 예전에 중국의 사위 도시인데 거기서 살면서 양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리샹라는 이름으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본인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양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친구들은 다 중국인인 거네요. 네, 그리고 자기도 그렇죠? 중국인인 척을 하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사춘기 시절이니까 주변에 이 중국 친구들이 자신의 조국, 뭐 일본을 욕한다거나 뭐 일본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두 국가가 친했던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정체성이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국전쟁 해방되고 나서 일어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과 다른 점은 국토가 작다 보니 일제강점기의 지배를 완전히 받았다면 네. 중국은 대륙이 너무 커서 중국을 일본이 점령하기가 힘들어서 군데군데 점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랑 중국인이 저항해서 싸워야 하긴 하는데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 해방 후에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이제 이미 그 시기에도 이미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들끼리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아니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일본이랑 싸워야지 왜 저래? 라고 말할 때 리샹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항일 운동 열기가 고조되어서 학생마다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나는 일본군이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다들 뭐 한 명의 일본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뭐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리샹란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그 성벽을 쌓고 일본인을 차단한단 말이에요. 성벽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그 이야기는 풀어 말하자면은 일본인이 총을 쏘면 나는 맞아야 되고 왜냐하면 중국인인 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인이 돌을 던지면 맞겠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너 사실 국적 속였어? 이러면서 이제 돌을 던지면 맞겠다. 그러니까 이런 중립적이고 회색적이고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처지를 나타내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실제로 나중에 굉장히 항일 운동 이게 열기 심해지면서 중국인 양아버지가 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계속 때리고 있다가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그렇지. 이 집이 불탈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그냥 지금 짐 싸서 일본 대사관으로 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근데 아니요. 저는 계속 여기에서 있을 거고 중국인인 척하면서 학교를 계속 다닐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택한 게 중국인이라는 거죠? 네, 자신이. 나는 중국인이다. 근데 야마구치 요시코라는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일본인으로서. 리샹란의 삶을 원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10대 청소년 시절이었잖아요. 네. 이제 일본인이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더 그때는 이제 잘 살고 중국보다 뭐 힘도 세고 하지만 일본에서의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은 좀 다소곳하고 네 뭐 이런 대답만 좀 하고 좀 그런 이미지라면 네. 중국인 여성은 할 말도 당차게 다 하고 남녀 차별도 없고 그리고 여성들도 그 시대에 사회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네. 그런 평등한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아, 여성으로서의 삶이 있었구나 거기는. 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나는 이거를 계속 택하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자신이 찍게 되는 영화를 보면은 웃긴 게 네. 일본 다 이제 일본 감독의 영화고 일본풍의 영화죠. 일본인들이 네. 찍는 거니까. 일본 남자 배우가 막 여자 배우의 막 뺨을 때려요. 막 때려요. 근데 그 여자 배우가 그 남자 배우를 오히려 더 좋아하게 돼서 그 영화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잘 되고 이런 걸 찍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그런 내용에 환호하는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낮았기 때문에 그거에 공감하는 근데 그 영화가 만주에 걸렸을 때 망하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완전 다른데 문화가. 이미 이제 거기는 인권이 높기 때문에 네. 왜 저런 결말을 내? 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지언정 이제 수준은 높았던 거죠. 그렇겠네요. 아니 방금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야마구치 요시코가 영화로서도 뭐 데뷔한 적이 있습니까? 연예계에 뭐 발을 디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신분 세탁이라고 하나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이제 계속 중국인으로 살게 된 계기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성우가 필요한데 잠깐 목소리 좀 테스트할 수 있어?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카메라 테스트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인 감독이 원하던 그 중국 여배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끼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좀 괜찮은 중국인 여배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야마구치 요시코를 본 거죠. 그래서 야, 너 이제부터 그냥 중국인인 척해. 그래서 우리 영화에 나오고 해서 선전 영화 해서 잘 되면은 넌 이제 북이 영화를 보장받아. 응? 해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아까 일본인 할 거야 중국인 할 거야에 대해서는 본인 선택이었잖아요. 네. 근데 연예계에 발 디딘 거는 본인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강요였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야마구치 요시코를 알게 된 게 이병주 작가의 별이 차가운 밤이면이라는 소설에 이 실존 인물 이야기가 나와요. 아, 소설도 있군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부모님의 보살핌을 좀 못 받았던 이야기가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이에서 부모님이 살았더라면은 이러저런 충고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충고를 못 받는 입장이기도 했고 아무튼 나중에 졸업하면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데 네. 배우라는 이런 좀 그런 부귀영화가 좀 보장이 되는 그런 거를 제안을 왔을 때 그럼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영화, 연예는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인, 뭐 연예인, 배우, 뭐 지식인들은 이제 거의 변절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도구로 이용당하는 거죠. 아, 도구로서 이용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영화도 뭐 멜로 재밌는 거 이게 아니라 무조건 선전 영화. 그럴 때 트는 거 그냥 선동당하는 영화를 찍었고 그래서 그 뭐 무지렁이 농민보다 지식인의 변절이 더 쉬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대부분 변절을 하는 선전도구로 쓰였던. 그래서 그런 중국인 여배우를 찾고 있었던 이유도 그러니까 다 영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남자 배우가 중국인 여자 배우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희를 침략하려는 게 아니라 품어주려는 거야. 잘 되자고 하는 거야. 우리 하나야 원래. 그래서 세운 게 그 당시에 오족 협파라고 네. 오족 그러니까 5개의 민족이 협파 제대로 화합해서 잘 살아보자. 그게 이제 뭐 한족, 뭐 몽골족, 조선족, 그다음에 뭐 일본인 뭐 등등 이래가지고 5 민족이서 잘해보자. 이제 거기서 야마구치 요시코는 희생양으로 쓰인 거죠.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영화 촬영을 강행했다고 적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네. 상상이 안 가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아무리 뭐 그래도 영화 찍는데 좀 편하게 찍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먹고 사는 게 힘들었냐면은 쌀이랑 성냥을 배급제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 쌀 구하는 게 힘들어서 쌀을 배급받아서 성냥을 배급받아서 빛을 비추고 사는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조명은 초한자루. 예. 다르네요. 지금과는 너무 그렇죠.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의 삶이 아니고 완전. 네. 예. 그리고 숙소는 피난민이 떠난 그 임시 집이 숙소. 그래요. 예. 그리고 반사판도 겨우 하나.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반사판이 햇빛에 반짝거리기라도 하면 이제 그 적군이 무슨 전쟁 터지는 건 줄 알고 막 폭격해오기도 하고 정말 총알이 날아오면서 영화를 찍었던.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뭐 독립운동한다고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 찍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영화도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전 영화가.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네. 그러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한 번은 영화를 엄청 힘들게 찍고 이제 기차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차역에 걸어가는데 내가 계절을 잊고 있었던 것인지 막 꽃이 빨갛게 막 피어 있어서 벌써 꽃이 피었어? 이러고 가까이 갔더니 이게 꽃이 아니라 다 피로 물든 거예요.
와. 그래서 놀래서 일단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 한 번 더 놀란 게 모두가 그 일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중국인 군인들, 병사들이 부상을 당해서 완전 지옥인 거예요. 그 기차 안도. 다 아픈 사람들, 신음하고 부상자들이. 그래서 이 야마구치 요시코가 굉장히 당황한데 그중에 한 군인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당신 노래를 듣고 항상 힘을 얻었었다. 노래 한 번만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중국인인 척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인이지만 중국인인 척하면서 중국인들을 위한 노래를 하는 이 야마구치 요시코의 정체성 혼란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아무튼 자기도 지금 일본의 선전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인 남성 군인들도 그 총알바지로 이용당하고 있고 어떠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도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계속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전선동의 도구가 돼버린 여배우인데 스스로 중국인이고 싶었을 만큼 중국을 사랑했는데 약간 일본의 앞잡이랄까요? 이렇게도 좀 되어버린 현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이후로 이 행보는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싶은 거죠. 네. 그 해리포터 영화 보면은 네. 해리포터 주인공도 너무 영화에 몰입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힘들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다라고 인터뷰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인들도 굉장히 그 리샹란으로 알고 있으니까 무시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인인 주제에 일본 말 하면서 일본 영화에 나와서 굉장히 애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그다음 중국인 입장에서는 매국노. 친일파, 뭐 앞잡이, 뭐 이제 그들 중국 한자로는 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신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욕먹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회사 영화의 이사장을 찾아가서 네. 내가 이번 영화만 찍고 은퇴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리고 나 사실 일본인이다. 스스로 밝혀요. 네, 그 이사장에게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래 힘들 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때가 엄청 일제 패망의 기운이 살짝 이제 일본인들은 그때 예전만 해도 어떻게 일본은 이기지? 일본이 어떤 나라야? 러일 전쟁에서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뭐 우리가 짱이야 이런 느낌에서 이제 미국과도 맞짱을 뜨면서 이제 서서히 몰락의 기운이 오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사장이 그래 이것만 찍고 너도 네 삶 찾아가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영화 찍는 것보다 패망이 더 먼저 찾아와요. 몰락이 더 빨랐구나. 네.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이사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이제 벌 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를 알려주는 건데 이게. 네. 그리고 리샹라는 나도 이제 그러면은 일본인으로서 일본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영화 암살 보면은 네. 염상신 역한 이정재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해방될 줄 몰랐어. 뭐 그럼 내가 그렇게 했겠어? 알면 그랬겠냐? 뭐 이런 것처럼 그들도 이제 좀 그런 거였죠. 아니 일본이 이렇게 물러날 때 같이 움직였어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국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다면서요. 네, 우리는 친일파 뭐 이런 뭐 이렇게 잡아서 뭐 처단해야 되고 이런 게 좀 흐지부지하고 실패했지만 네.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부역자 저 리샹란을 당장 잡아야 된다. 상하이 고등법원에 재판을 받게 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그때 사형이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막 이제 돌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전화 한 통 혹은 뭐 이메일 이걸로 뭐 엄마나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일본인인 거 증명 좀 해줘. 근데 그게 안 되는 시대잖아요. 물론 전화는 있었지만 전쟁 직후여서 뭐 전화선도 다 끊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대륙이 작은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 중국인들 대부분이 중국 땅을 다 못 밟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와 너무 먼 거죠. 이게 연락하기가. 그리고 실제로 친한 친구가 내가 얘를 알아요.
예전부터 알았고 일본인이 맞아요라고 하지만 가짜 뉴스처럼 매도를 해버리는 분위기. 근데 이때 좀 힘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노구치라는, 그러니까 이분은 반대로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인이에요. 네. 남자인데 연상의 남성인데 예술인인데 이분도. 그래서 이분이랑 원래 이렇게 좀 교류가 있었는데 그 노구치 밑에서 일하던 중국인 하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그 웃긴 게 이제 일본인 밑에서 일하면서 돈 벌었던 중국인들도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보복을 당할까봐 중국 측에. 근데 도망가기 전에 이 리샹란에게 알려줘요. 당신 사형 선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또 외출 금지령이 내려져서 이렇게 증명할 방법, 그러니까 발이 묶인 거예요. 그때 친한 친구가 네. 내가 너희 부모님이 있는 베이징에 간다. 뭘 좀 받아오겠다. 호적 등본 이런 거 내가 받아올게.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친구가 우편을 보내요. 네. 그 리샹란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인데 그 솜 인형 안에 이제 호적을 그 등본을 넣어놨던 거죠. 그래서 삐뚤빼뚤한 봉제선을 보고 이 안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진짜 죽을 위기를 겨우 넘기고 그것이 이제 참작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면하고 네. 일본으로 추방이 되는데 네. 근데 아까 이제 스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질문에서. 그런 제의를 받기도 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당 측에서 너 안 죽일 테니까 네가 공산당의 미인계로 어떻게 좀 스파이 노릇? 정보를 빼주는? 진짜 나쁘다. 네, 그걸 해주면 널 살려주겠다. 부귀영화를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이때 리샹란은 나는 정말 당당하게 일본인이고 난 내가 죄가 없고 그래서 응하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 그때. 그렇군요. 완전 941생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궁금한데 연기는 계속했습니까? 그 이제 노구치라는 열 몇 살 연상의 남성과 이제 동명상련을 느낀 거예요. 이분은 서로가.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그분은 미국 살면서 이제 또 미국이랑 일본이랑 싸웠잖아요. 진주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니까 노구치가 또 이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 리샹란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서로의 그런 아픔이 공감이 되어서 결혼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노구치가 뉴욕에 집이 있어서 네. 뉴욕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대신에 이제 서로의 작업에 방해하지 않고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 그래서 실제로 같이 살았던 기간은 좀 짧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한 거죠. 배우로서. 그래서 노구치의 친구였던 그 당시 찰리 채플린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지를 쓴 펄벅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를 만나기도 하고 제임스 딘 에덴의 동쪽 영화로 유명한 네. 빨리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네네. 그 남성과 그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했고.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같이 타고 있었던 예전에.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인이니까 북한에도 가서 김일성도 만납니다. 아,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일제는 패망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어쩌면 좀 더 잘 나가는 그런 자유롭게 해외 글로벌하게 그런 노선을 보입니다. 아니, 작가님 말만 들었을 때 진짜 영화 같은데 이 영화 같은 삶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대단한 삶이고 또 아픔도 많은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분이 또 그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도 하셨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좀 잘 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좀 달이 차면 기울듯이 이제 하락세가 있잖아요. 인생에서도. 네. 이분이 이제 그 노구치라는 사람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각자의 할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소원해져서 이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티켓 파워도 점점 줄기 시작해서 그 공연을 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공연이 취소가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뭐 네. 이혼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 또 한 남성을 만납니다. 한 남성이 이번에는 연하의 남성이고 오타카라는 외교관 후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다들 오타카라는 남성에게 결혼하지 마라고 말렸대요. 이게 왜냐면은 연상의 여성이고 저 사람은 이제 글로벌하게 너무 바쁜 여잔데 결혼하면은 네가 손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리샹란이 그러면 내가 완전 전업 주부로서 내조만 하고 살겠다. 나도 이제 연예계에 미련이 없다. 그래서 결혼을 다시 하고
정말 10년간 전업주부로서의 삶만 내조를 하면서 네. 지내면서 틈틈이 일본에서 인터뷰를 해요. 뭐 이렇게 잡지에서 뭐 잘 지내는지, 뭐 옛날에 어린 시절 꿈은 뭐였는지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언론인이 꿈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언론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그 당시에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 그 다음에 뭐 팔레스타인 뭐 이런 분쟁 지역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외교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인정받아서 일본에서 정치인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름다운 은퇴인데 네.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위안부 대표 단체 부총재를 역임하고 어떤 여성기금 설립 활동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서 배우로서 활동을 할 때 한 조선인 여성을 만난 거예요. 네. 한 16살?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근데 위안부였던 거죠. 근데 누추한 그 소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그때는 몰랐던 거죠. 네. 말해주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숨겼고 패망 뒤에 나중에 알게 됐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일본인이어서 그래도 중국인인 척은 했지만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 사람은 조선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끌려와서 그런 위안부 생활을 하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성의 의미로 그런 역을 한 거죠. 역할을. 네. 예.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행복한 결말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전쟁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까지 거친 풍파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야마구치 요시코 혹은 리샹란, 당신의 이름은 누가 결정하는가? 그녀의 인생이 던지는 질문 좀 더 찬찬히 되새겨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소설가 고예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